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시장이 이 전일 급락을 이겨내고 반등을 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지수 차트를 잠깐 먼저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자, 제가 보조지표를 사실 보는 거는 거의 없는데 딱 하나 과대 낙폭이 나왔을 때 지수가 빠진다든지 이 삼성전자 뭐 카카오 같은 그 대형 종목이 이 하락했을 때에 유일하게 보는 지표가 이 RSI입니다. 그래서 이 RSI가 이제 과매도권으로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슬슬 이 저점이 어딘가 이것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다. 이걸 이제 시장이 하락할 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가 지난번에 이제 2,900 근처까지 왔다가 이 더 떨어질까? 뭐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RSI가 이 과매도권으로 확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역시 이 전일 이 하락폭이 이 너무 좀 과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일 미국장이 오르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0.81%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예,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이제 이 일부러 좀 미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멋지게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이 장대 음봉 안에 이제 양봉이 들어있는, 이런 걸 바로 이제 뭐 캔들 패턴 중에 상승 잉태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보세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됐었죠. 자, 지난번 차트의 조합하고 이 캔들의 조합하고 이번 캔들의 조합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음봉 두 개가 연속으로 붙어서, 이렇게 캔들이 붙어서, 그러니까 상승시켜 놓고 쳐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상승시켜 놓고 쳐버리고, 다음날 이 장대 음봉의 안에 이렇게 양봉이 이제 들어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하방 경직성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자, 보세요. 지난번하고 비슷하죠. 자, 지난번에도 연속해서 하락을 시킨 다음에 공이 붙어서 이렇게 상승시켜 놓고 때려버리는, 자, 이번에도 상승시켜 놓고 아침 상승이요. 아침 상승시켜 놓고 때려버리는, 그러면서 저점을 깨고 투매를 유발시킨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양봉이 안에 이제 생기면서 장대 음봉 속에 이 양봉, 장대 음봉 속에 양봉이 이제 반전의 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RSI가 과매도권으로 들어왔고, 과매도권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하락폭이 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 투매가 나왔는데, 항상 공포에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대 낙폭 이후에 또 이제 또 반등을 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제가 전일에 그런 말을 했어요. 카카오가 반등 나올 시점이 됐다. 지수가 엄청나게 고점 대비해서는 하루에 거의 5% 정도가 내리는 아주 그냥 투매장이었습니다, 전일에. 그런데 카카오가, 다른 종목 다 떨어졌죠. 다. 그런데 카카오가 4.5%, 장중에 4.5% 오르면서 5일선 위로 안착은 못했지만 계속 5일선을 밀어 올리기 위해서 친다. 다른 종목 다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카카오가 양봉으로 끝났다. 그게 이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외국인 기관이 주야장창 팔기만 하다가, 자,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수가 폭락을 하는 가운데에 이 카카오 같이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5등 안에 드는 종목이죠. 대한민국 5등 안에 드는 종목이 지수가 폭락할 때 지수하고 반대로 수급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버텼다. 이것은 앞으로 수급적인 면에서도 들어올 것이고 반등이 시작되는 그러한 징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들어왔을 때의 이 RSI 과매도권에서 이제 이 과매도권을 탈출하려는 그 이 경계선 이 부분까지 딱 올라와 있다.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자, 오늘 뭐 시장이 급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카카오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5.75%나 이 반등을 주면서 다시 5일선 위에 안착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역시 여기에 기관에서 이번에 이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일 외국인 기관, 또 오늘은 외국인이 일부 팔긴 했지만은 기관에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기금에서 연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동안 지난번에 이제 이 규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한 이후에 지루하게 5일선을 못 탔어요. 이때도
살짝 탔지만 제가 이 11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좀 조금 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버티는 모습을 보여서 자 이제 슬슬 저점을 다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하지만 5일선 위로 아직 안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매도권으로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지를 못했었는데 자 이 지루한 이 하락 장세에서 이제 5일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또 이제 이 11선까지도 다 이 돌파를 했어요. 요 파란색 선은 11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연두색 선이 5일선인데 11선, 5일선은 다 돌파하고 이제 요 노란 선이 21선이요. 21선까지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 21선도 이제 물론 21선 맞으면 떨어질 겁니다. 맞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21선이 점점 내려오겠죠. 맞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재돌파. 이렇게 했을 때가 또 제대로 21선을 끌어내리면서 돌파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뭐 카카오가 여기서 막 이렇게 예전처럼 막 급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반등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떨어지고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하락세를 가졌을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국 카카오가 뭐 실적이 나쁘거나 뭐 어디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단지 이제 이 몸집이 커졌다는 거에 대한 어떤 견제, 그걸로 인한 규제 이런 게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죠. 소상공인을 또 살려야지 뭐 정치적으로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이런 부분하고 사실은 이제 이 정치적으로 물려 있는 부분들이 뭐 말씀은 잘 못 드리겠지만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거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또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도 엮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금융위원 그런 쪽 정부 쪽에 기관 쪽에 이 말 한마디에 주가가 이렇게 잘 나가던 주가가 폭락을 한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다. 결국은 국정감사가 끝나야지만 주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일에 봐봐요. 전일에 그렇게 이 지수가 폭락을 하고 고점 대비 무려 5포인트나 떨어지는 그러한 폭락장 속에서도 카카오는 전일에 이렇게 이 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 카카오 대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골목시장 상권은 침해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해명,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끝났어요. 예. 물론 국정감사라는 것은 이제 뭐 10월 21일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지만 이 카카오 규제에 관련된 얘기는 일단 전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지난 9월 달에 이제 한참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언제까지 떨어져서 이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러면 그때다 결국은. 그렇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팍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팍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서서히 이 5일선을 타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제 맴돌고 있다가 그 얘기가 나오면 거기가 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딱 맞죠? 예, 그렇게 되면서 다시 이제 카카오는 일단 규제에 대한 악재, 그 규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러면 골목상권 침해 안 하겠다. 뭐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나중에 실제적인 건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말은 안 하겠다 하니까 하는 거 안 하는 건 봐야죠. 그렇지만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규제에 대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 이렇게 되면서 카카오는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카카오 11만 원대 이 초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날 저점이 11만 500원입니다. 11만 500원, 11만 원대를 지지를 하는데 차트 분석을 보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액면 분할이 하고 주가가 한 15% 정도가 밀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반등의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가격대가 11만 원이었습니다. 약 한 17, 8% 정도 밀리고 봐요. 요 급등하기 초급등이 나왔을 이 당시에 액면 분할하고 고점 대비 한 15% 이상 밀리면 거기 부분이 이제 이 저점의 찬스다. 이것은 뭐 제가 어떻게 알고 한 게 아니라 이 카카오의 액면 분할 이후에 또는 삼성전자, 네이버
다 액면 분할 이후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꼭대기에서만 잡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엄청난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 랠리가 나왔던 거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제 이 모멘텀이 살아 있어서 이제 그랬던 거고, 자회사 상장에 대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하면서 또 이제 고평가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 패대기 친 거는 결국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내려야 된다. 이래서 한 30% 정도, 36% 고점 대비 정확하게 36%를 하락시킨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카카오 이제 하방 경직성을 띄고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똑같죠. 이 지난 40만 원대를 잘 지지를 하다가 40만 원대를 이제 깼어요. 그래서 이 지수가 이 미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37만 원까지 밀고 전일에 똑같이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 그렇죠? 수급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카카오하고 비슷한 패턴을 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수가 폭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네이버는 5일선을 장중에 탁 찍으면서 버티는 모습, 음봉으로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줬습니다. 똑같이 5일선, 10일선 위로 안착을 시키면서 무려 5.5%나 상승을 해줬어요.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의 이 반등의 이 수급의 1등 공신은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이 이 네이버가 오늘 기관이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은 물론 이제 전일 오늘 조금씩은 들어왔는데 뭐 이 지난번 8대의 물량에 비하면 아직은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막 촥촥촥 막 이렇게 급등한다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 하방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제 이 단기 추세 전환, 그리고 하방 경직성을 저점이 어딘가를 확인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자, 보세요. 결국 네이버도 RSI 과매도권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슬슬 저점을 잡아야 될 때라,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 RSI가 모든 종목에 다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좀 가벼운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뭐 이런 네이버, 카카오 같이 이 시가총액 뭐 거의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뭐 60조, 50조 뭐 이렇습니다. 최소 10조가 넘는 이 대형주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지수요,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러한 지수 차트 같이 매수 매도의 수급이 완벽하게 이렇게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이 RSI 지표가 참 저점을, 과매도권을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말 그대로 보조 지표는 보조일 뿐이에요. 자, 네이버도 역시 이제 이 21선이 40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제 주가를 올린 다음에 이제 물론 뭐 바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5일선이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5일선 위에 지지를 받으면서 21선 돌파, 다시 40만 원을 돌파해야 좀 안정권에 접어듭니다. 네이버는 40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40만 원대 위로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이 현대차도 전일에 이 카카오하고 이제 비슷한 이 흐름이 나왔죠. 제가 이 현대차도 이제 좀 올라갈 때가 됐다. 또 이제 과매도권으로 들어왔고, 자, 그리고 전일에 그 폭락장이 나오는데, 지수가 막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지금 현대차도 시가총액이 40조가 넘어요. 국내 이제 한 10위권 안에 드는 이러한 이 큰 대형 종목인데 외국인 기관의 이 쌍끌이 매수가 이틀간 들어왔다. 그래서 지수가 폭락하고 있는데도 양봉이고, 물론 전일은 음봉이긴 하지만 양봉보다 더 높은 상승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까지 터치를 했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이 폭락장에 버틴다는 것은 지수가 조금만 살아나주기만 해도 5일선 위로 안착할 것이다 이랬는데, 오늘 기관에서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드디어 5일선 위에 안착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보시면 지표도요, 이 지난번 8월 달에 폭락이 한번 나올 때도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섰다가 이게 반등이 나왔죠. 자, 이번에도 RSI가 과매도권으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자, 이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이 주가가 지난번 RSI에 들어갔을 때보다도 요번 RSI에 들어갔을 때가 더 낮아요. 그렇죠? 주가는 더 떨어졌어요. 주가는 더 떨어졌죠. 그런데 봐요. 그렇죠? 그런데 RSI는 어떻게 해요? 올라갔어요. 이거 안 보이시나요? 잠깐만 좀 크게. 자, 요 지표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이렇게. 자,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이렇게 내려갔는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를 RSI라는 지표 이름인데,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다.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예, 이 RSI 지표에 관련된 다이버전스다. 자,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괴리 현상이다. 괴리 현상인데 뭐 괴리냐?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럼 지표도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예, 동반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주가는 내려가는데 지표는 반대로 이제 물론 과매도로 들어와서도 전 저점보다도 이렇게 올라가는, 얘는 떨어지는데 얘는 올라간다. 이게 바로 괴리 현상이다. 반대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주가는 반등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 이제 자동차 업종이 그동안 이제 많이 소외를 받았고, 그리고 현대차가 참 잘 팔리고, 지금 각종 데이터를 보더라도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이 성장률이 작년 대비해서 35%나 증가를 했답니다. 현대차는 35%를 증가를 했고, 기아차는 11%가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비실비실 되냐?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이거는 진짜 꼭 아셔야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상승을 쭉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은요, 절대 이런 급등이나 거래량이 빵 터지는 게 안 나옵니다. 거래량이 그만하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우상향해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요. 이러다가 이 상승 터널이 이런 식으로 터널을 그리면서 오르다가 이 터널을 급등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 상승 터널이 이렇게 위쪽으로 상방으로 이렇게 가던 애가 딱 꺾인다는 거예요. 이 각도가. 예. 각도가 한 45도로 가던 각도가 갑자기 한 70도 정도로 확 꺾여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끝물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가는 종목을요, 보들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이 고점을 찍었을 때 이런 움직임은 거의 이제 이 테마주에서 상한가 나오고 막 급등락하고 이런 이 세력주에서 보는 패턴인데, 이게 어떻게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드는 현대차에서 나오냐,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한참 동안을 횡보하고 지루하게 종목을 뺍니다.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초급등이 나오고 고점이 되면 그다음부터 상당 기간을 지루하게 조정을 받고 나중에 이제 재료가 살아있으면은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대차나 삼성전자 이 대형주들 똑같은 패턴이지만 뭐 현대차가 망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망하겠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워낙 좋은 기업들이니까 또 반등이 나온다. 그런데 어디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일까? 라고 했을 때에 지난번 봐요. 20만 원대를 이제 지지를 해주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20만 원대가 지난번 이 1월 달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거래량 나오면서 급등하기 직전에 이 고점들이 20만 원을 못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달 들어서 20만 원 넘어가면서 슈퍼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까지는 일단 다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0만 원 살짝 깬 거는 지수가 워낙 미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좀 동반 하락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20만 원 위로 복귀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보셨죠? 요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현대차는 내년에는 현대차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반기부터는 4분기,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또 뭐 계속 핑계대는 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차를 못 만든다 그러는데, 실적은 점점 더 좋은데 더 좋게 실적이 날 거를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조금 실적이 좋게 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뭐 언제까지 안 좋게 이 수급이 부족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현대차가 지금 사실 많이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 정도의 조정을 받았으면은 자 봐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거의 34% 35% 가량 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카카오도 36%인가 조정받고 이제 저점을 잡기 시작을 했고, 이 현대차도 고점 대비 한 35% 가량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 저점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왜냐면 거의 대부분이 고점 대비 30% 넘게 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이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표상으로도 이제 21선 일단 21선과의 이격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21선이 그동안 한 번도 못 넘고 있다가 자, 이번에 이제 한번 5일선이 안착한 다음에 뭐 21선 맞고 지난번처럼 21선 맞고 조정을 좀 보이더라도 다시 21선을 타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자, 현대차 여기가 지금 저점을 잡고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아요. 자, 기아가 이제 이 엔벨롭에 다가왔다고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예, 엔벨롭에 오고 그 다음에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왔어요. 지난번 8월 달에 폭락이 나왔을 때도 이 RSI 과매도권으로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현대차는 그때 이제 막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 기아는 박스권을 만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내려왔는데 크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어요. 현대차에 비하면 좀 덜 떨어졌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아가 강하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기아는 지난번 이 박스권을 이뤘던 88,000원 부분까지도 다 다시 올라오는 이러한 실력을 발휘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 지수 조정을 받으면서 폭락이 나왔지만 결국 이때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이제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엔벨로프 왔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온다 했는데 와, 오늘 기아 이 반등이 무려 6.9% 거의 7% 가까이 이 급반등이 나와줬네요. 그러면서 5일선 위로 바로 뚫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수급적인 현황을 보시면은 역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 쫙 하고 들어와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관에서 특히 오늘 보니까 이제 좀 기관에서 힘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수급이 좀 더 들어와 주면서 상승 반전하는 이러한 이 전일의 장대 음봉의 길이를 다 잡아먹는 이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죠. 음봉의 길이를 다 잡아먹는 이러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추세의 이 반전을 기하는 모습이 나와줬다. 자, 그래서 기아도 이제 다시 이 85,000원권 여기를 이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일단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노는 거고. 근데 물론 여기까지 뭐 바로 이렇게 날아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75,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말고 자, 이 80,000원권에서 안착을 하면서 하나씩 이때 지금 완전 역배열이에요. 지금 어쨌든 기아도 121선, 61선, 20, 15 완전 역배열이에요. 이걸 이제 하나씩 돌려치기 하면서 올라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난번에 이렇게 이 80,000원권에서 85,000원에서 82,000원 사이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해놓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까지 반등을 일단은 주고 잘 버티면은 또 한번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지금 전기차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완전히 전기차만 파는 업체고 이 글로벌 이 대형 명차들 있죠. 이 완성차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전기차로 이제 많이 전환을 하면서 이 전기차의 이제 본격적인 뭐 다 차를 이제 거의 100% 전기차로만 생산을 하겠다. 언제까지 뭐 25년까지 30년까지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나 기아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주가의 탄력성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전기차로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더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다. 자, 4차 산업의 핵심은 결국 전기차가 핵심이 있죠. 전기차에서 이제 자율주행차까지가 완성 단계로 보는데 자율주행차까지 아직 안 가더라도 전기차가 일단 많이 팔려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현대나 기아도 물론 이제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은 종류가 적죠. EV6 하나, 뭐 아이오닉 하나, 그리고 이제 또 뭐 제네시스도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고 하지만은 이 내연기관차 쪽이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더 이 현대나 기아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비율이 점점 커질수록 그리고 내연기관 차들이 점점 줄이고 정말로 전기차 쪽으로 많이 보급을 하면서 돌리게 되면은 이 현대차 기아의 반등이 상승력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정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목표가 이상으로 자꾸 목표가 하향 조정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크게 상승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이제 슬슬 거기서 떨어져 봤자 얼마 더 떨어지지 않는다. 거기서부터는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저점을 잘 잡아서 이제 조금 더 떨어지면 저 최저점이다. 그 부분부터는 수급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고 차트가 돌리나 안 돌리나 보고선 매수의 시점이다. 이런 얘기 자꾸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목표가 상향 조정이요. 장밋빛 정만 나오면서 주가 막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고 그 전망을 내놓는 이 리포트 보고서들 증권사 보고서들 나오면은 거기가 고점이다. 거의 한 95% 90% 넘게 왔다. 올라가봤자 조금 더 간 다음에 그냥 그 다음부터 안 올라가요. 질질질질 떨어지죠. 항상 공포가 나오고 안 좋은 얘기 전일까지 한 이틀 동안 이 연휴 끝나고 10월 초에 9월 말부터 안 좋은 얘기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그 얘기가 나왔을 때가 이제 슬슬 저점이고 여기서 포기하거나 여기서 집어 던지면 거기가 최저점에 집어 던지는 것이다. 항상 이 세력들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각종 언론이라든지 인터넷 방송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막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특히 이제 주린이 여러분 또 초보자 여러분 이런 폭락장이 나오면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게 무섭게 떨어지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하고 싶죠. 뉴스를 보면은 이 삼천이 반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바로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3천이 깨지고 연중 최저점, 종목별로 연중 최저점, 개미 투자자 발동동 어쩌나 이런 기사들을 쓴다고요. 예, 그러니까 욕을 먹습니다. 예,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항상 저점이었다. 약간 좀 안 된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9시 뉴스가 있었을 시절입니다. 9시 뉴스 딱 시작하면은 지수가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앵커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한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실패해서 이 폭락이 나오면 한강 간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한강에 가가지고 이제 이 나쁜 짓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강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안 된 얘기지만 증권사 지점장이 한강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 퇴직금을 갖다가 다 이 주식의 폭락이 나와서 한강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최저점이다. 그때 그 뉴스를 주식을 진짜 생판 모르던 사람도 그 뉴스를 9시 뉴스가 나오면 다음 날부터 주식을 사면은 다 오른다. 다 수익이다. 이런 얘기가 예전 몇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표들 엔벨로프라든지 엔벨로프의 천국이었죠. 지금 사실 제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떨어지고 약담을 해가지고 여기서 반등 나온다고 말은 했지만 이 RSI 지표 들어오면 또 반등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안 듣습니다. 그냥 계좌가 일단 파란색이 되고 점점 더 떨어지고 이런 거를 공부를 왜 합니까? 이거를 떨어졌지만 견뎌야 되는 거. 내가 견디고선 이제 반등을 준다. 그래서 견뎌야 될 때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지금 10월달 들어서 한 2, 3일 동안 연속해서 계속 했습니다. 왜냐면 뻔히 알아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항상 한 번도 100년에 한 번 정도 틀립니다. 100년에 한 번 언제가 옵니까? 대공황이 옵니다. 100년에 한 번 대공황. 지금 대공황입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 세계에 3차 대전 같은 일이 일어났어도 최저점 찍고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슈퍼랠리가 1년 동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랬습니다. 폭락이 나오면 여기서 누구 좋으라고 폭락이 나오겠냐고. 안 나옵니다. 이 정도 폭락 나왔으면 또
반등이 나오고 반등 나왔으면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반드시 또 저점을 잡고 오른다. 그렇게 해서 항상 주식을 매매할 때는 몰빵하지 말고 분할 매수 그리고 견뎌야 된다 그러면 견뎌야 될 부분이다. 방송을 보니까요 하도 이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뭐 그거는 점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점쟁이는 이분이 된다 그러고 어떤 점쟁이는 저분이 된다 그래요. 그러고 나가지고 실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되면은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 그 유튜브는 싹 없어집니다. 정말이에요. 매년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한 사람 유튜브는 대통령이 이제 발표되잖아요. 그러면은 A가 될 거예요, B가 될 거예요. 근데 A가 됐어. 그 B가 된다고 했던 이 유튜브는 싹 사라집니다. 희한하게. 그리고 A가 된다고 했던 유튜브만 사람들만 점쟁이들만 막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막 엄청 막 또 광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올랐을 때는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서 이제 내 말이 맞지 이제 또 이런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한 대로 제가 뭐 감으로 뭐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지표 그리고 과거 이 흘러왔던 이 과거의 이 경험, 그 경험치가 뭐예요? 내가 매매를 했던 경험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 종목은 이러이러한 자리 때에도 다 반등을 여기서 했다. 그게 뭐예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게 뭐예요? 확률입니다. 주식은 확률 게임이죠. 그래서 확률이 많은 거, 확률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서 확률이 많았을 때에 그것이 바로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RSI라든지 엔벨로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열심히 드렸고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가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장을 못 견디고 다 던지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새롭게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꼭 손실 난 거 다 만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건설주들도 오늘은 일제히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현대건설도 이제 뭐 조금만 더 떨어져 봤자 엔벨롭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뭐 RSI 과매도로 들어오면 다 반등 나온다. 이렇게 봤는데 안 왔죠. 어제까지 이제 폭락을 한번 쫙 내렸지만 다시 한번 오늘 양봉을 그려주면서 일단 이 하락세를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면 뭐 음봉, 양봉 나오면서 일단 양음양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직 5일선 위에 올라타지는 못했어요. 기관에서 오늘 물량이 좀 들어와 줬네요. 현대건설은 하지만 이 5만 원대를 계속해서 이제 지키려는 의지가 돋보이고요. 그리고 5일선 위에 이제 다시 올라타고 5만 원 이상에서 버텨준다면은 다시 한번 현대건설도 반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주들도 일단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삼성화재요. 삼성화재 전일에 쭉, 자, 이렇게 터널이요. 제가 터널을 타고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터널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조정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공략이 가능하다 했는데, 자, 뭐 오늘 이제 음봉으로 내렸어요. 자, 어제 고점 이 터널 돌파 이후에 또 음봉으로 내렸지만, 이제 이렇게 터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은 또 한번 이제 저점의 찬스가 온다 그랬죠. 근데 60일선을 계속 타고 갔어요. 이 터널의 이 하단선이요. 이 하단선 부분이 가만 보니까 뭐예요? 이 60일선이죠. 이평선으로 치면 60일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20일선을 이제 지지해 가면서 또 이 반등을 줬죠. 그렇다면은, 근데 상단을 돌파를 해가지고 추세가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일선까지가 아니라 20일선 부분이 또 한 번의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일단 상승이 멋지게 나오고 또 이제 이 눌림목에서의 이 또 저점의 찬스를 한번 기다려볼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KB금융입니다. KB금융 금융주들 어떻습니까? 자, 전일에 뭐 지수가 내렸지만은 그런대로 지금 계속 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오늘 일제히 또 멋지게 또 반등을 줍니다. 역시 금리 상승 수혜주
역시 뭐 수급이 전일에도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뭐 약하게만 들어왔지만 오늘은 또 그 수급 그대로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계속 들어와 주면서 KB금융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KB금융은 뭐 조정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찬스가 된다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21선 위에서 수급을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다. 전일에도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가 들어와 주면서 이 상승 추세 21선이 이제 우상향하는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다. 4만 원이라는 이 박스권 이 부분을 살짝 돌파했다가 지수가 밀리니까 좀 밀렸지만 밀릴 때에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한지주 다시 한번 4만원 돌파해서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이 나왔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되는 종목들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모멘텀은 금리 인상, 뭐 누가 뭐래도 뭐 연내, 뭐 연초 이 정도에서는 금리 인상이 된다는 것을 다들 지금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주들은 당연히 뭐 큰 반등은 아닐지라도 외국인과 기관에서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이 하방을 잡고 박스권을 돌파했을 시에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또 어려운 종목들 정확한 분석과 어떻게 이 종목을 과연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를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이니까 위에 이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명, 또 이 매수가, 또 이 비중, 또 사연 있으면 사연 이런 걸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고, 시청자 영상 시간에 종목 상담 시간에 영상으로도 선별을 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반등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오늘 모든 종목이, 모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하루였는데 삼성전자만 뭐 큰 반등 없이, 그래도 전일 저점보다는 일단은 이 상승해서 그나마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기관에서 살짝 이제 입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이 이제 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쪽을 이제 금융투자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지금 이제 슬슬 이제 72,000원 부근에서는 72,000원 전후로 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은 주야장창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만 사고 있는데, 항상 저점 최저점을 잡는 거는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최저점을 잡는 거고요. 이 외국인은 최저점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가 외국인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면은 이때부터는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개인이 팝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뭐예요? 떨어질 때 잘 사가지고 저점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찔끔 먹고 판다는 거예요. 쬐끔 먹고 팔던가 아니면 저 위에서 사기 시작해가지고 더 떨어지네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면 아이고 본전이니까 그냥 빠져나오자, 이렇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나서 본전 털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외국인이 쭉 사서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더 올라가네 그냥 들고 있을 걸. 그러면서 이제 더 올라갔을 때 여기서 또 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인이 사기 시작하면은 외국인은 이렇게 수익이 이만큼 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아요. 그럼 주가 또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게 그냥 주식의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성전자 지금 개인들 여기서 샀으면 들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삼성전자는 올립니다. 자, 업종별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빅사이클이다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을 때가 작년 연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내년에 빅사이클이 오면서 되게 좋을 거야 그러면서 주가를 쫙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4분기 때 항상 전통적으로 반도체 D램 가격은 4분기 때 안 좋아요. 그런데도 주가를 갖다가 역사상 최고로 삼성전자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안 좋은데 2021년도가 무지하게 좋을 거야. 4분기 때 안 좋지만 4분기가 이때가 4분기 때예요.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기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4분기예요. 그리고 여기 봐요. 이렇게까지가 2020년도고 여기가 2021년도예요. 근데 봐요. 주가가 6만 원, 5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언제적부터 올라갔나? 이때 10월 달 요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 12월, 1월 초까지 1월 초까지만 딱 오르고선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못 올라갑니다. 빅사이클 얘기가 나왔을 때가 이때예요. 4분기 때. 그 얘기를 언제까지 울고 먹어요? 상반기 때까지. 예, 울고 먹습니다. 1월 달, 2월 달까지. 예, 그래서 2월 달까지만 해도 좀 조정이 나왔지만 올라가겠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왜 못 올라가? 그랬더니 빅사이클이라고 했는데 반도체 디램 가격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빅사이클이 아니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죠? 떨어져가지고 떨어져서 왜 떨어졌어? 4분기 디램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가 안 좋은 게 확정이 이제 4분기가 지나면은 되죠. 그러면은 더 이상 악재가 다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끝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올해 4분기가 이 삼성전자의 최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봐요. 항상 그랬어요. 뭐 그거를 뉴스를 보고 어려운 말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요 25년 전부터 매일매일 보고 분석하고 이 흐름이 항상 그래요. 2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러분 삼성전자라고 네이버에 쳐가지고선 검색 한번 해보세요. 뭐 반도체 급락, 반도체 이 가격 하락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 얘기가 5년 전에는 나왔고 6년 전에는 나왔고 10년 전에는 나왔고 15년 전에는 나왔고 맨날 나왔어요. 기사 옛날 기사들 보세요. 예, 똑같습니다. 지금이랑. 결국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의 이 자리들이 이게 보면 봐요. 뭐 5년 전, 10년 전, 2000 이때 봐요. 지금부터 이때까지 결국은 계속 올랐습니다. 예, 이때 가격이 10,000원도 안 됐었어요. 예, 물론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이제 가격이 틀렸겠지만 환산했을 때 10,000원도 안 되던 게 90,000원까지 10배 갔습니다. 10배. 자, 너무 지금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이 방송에서 나오는 안 좋은 얘기에 현혹해가지고 집어 던지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반등이 다 나왔고 저점 이렇게 떨어질 때는 떨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좀 약세가 보일 것이다.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RSI 다 들어왔어. RSI 들어와. 엔벨롭에 오면 엔벨롭에 와. 삼성전자는 엔벨롭에 잘 안 옵니다. 삼성전자가 엔벨롭에 오는 경우는 진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삼성전자가 엔벨롭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뭐 이 코로나 같이 이 특수한 상황이 와가지고 폭락이 나오든지 대외적으로 뭐 엄청난 이 악재가 터져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엔벨롭에 오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 엔벨롭에 오고 나서는 그러나 가지고는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 무게감이 없는 종목이 아니에요. 최고의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RSI 정도가 과매도권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땡큐입니다. 땡큐라기보다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하락이지만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RSI로 들어올 때가 이 매수예요. 그러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여기서 밀려봤자 얼마나 더 밀리겠냐는 겁니다. 삼성전자 1% 먹고 팔라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한 1, 2% 정도 됩니다. 그게 추세를 따라서 쭉 떨어지니까 한 10% 떨어졌고 이때도 한 10% 떨어졌고 고점 대비해서는 한 20% 떨어졌고 자 그리고 나서는 또 반등을 주게 되면 추세를 따라서 하나씩 올라갑니다. 지금은 완전 역별이죠. 121선, 61선, 21선, 11선, 5일선 완전 역별이지만 자 이 5일선 하나씩 타면서 이제 또 지난번처럼 자 그러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누구의 수급이 중요해요?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를 좀 봐야 됩니다. 5일선 위에 일단 안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일단 의미 있는 저점을 상승시키는 종가상 전일 저점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줘서 일단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삼성전자 외국인과 5일선 돌려치기. 자, 요때가 또 한번 추세 전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또 알고 있습니다. 자, 추세 전환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오늘 뭐 지수가 다 반등이 나오고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하이닉스는 아직 이제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늘도 전일 저점을 깨고 또 추가적으로 더 질금질금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 조금 들어와 줬지만 큰 물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는 조정 중에 있다. 자, 일단 5일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해줘야 되고 다시 10만원권 위로 올라서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RSI 과매도로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이제 안 들어왔죠. 물론 뭐 꼭 들어와야지 된다는 게 아니라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의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아직은 추세 전환이 아직은 안 일어나고 있다. 물론 RSI로 과매도권으로 들어오지 않고 5일선 위로 이제 다시 안착을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일단 실적 발표를 해야 돼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4분기 때 이 반도체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 반도체에 대한 이 의존도가 절대적이죠. 삼성전자는 뭐 핸드폰도 팔고 뭐 가전제품도 팔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SK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디램 가격이 좀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급반등 시에는 상승 탄력이 훨씬 더 커요. 삼성보다는. 그래서 자, 지금은 좀 이제 이 어디가 저점일까? 저점을 잡고선 돌리는 것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추세 전환이 나오면 그때부터의 또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삼성 SDI요. 자, 삼성 SDI도 역시 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오늘 뭐 지수가 급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마무리를 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저점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삼성 SDI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일단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삼성 SDI는 일단 지금 또 리비안 여기에 이제 공급하기로 했다가 리비안에서 그냥 내가 혼자 만들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주가가 조정받기 시작을 했는데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제 엔벨롭 부근에서 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물론 엔벨롭 부근에 와서 뭐 약간의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띈다면은 다시 또 이격도 많이 벌어졌어요.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한 65만 원권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이 가격대가 여기에요. 65만 원권이 지난번에 바닥에서 이 쌍바닥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졌을 때 제가 이 2차 전지의 이 상승 신호탄이 나왔던 날을 바로 이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월 11일 정확하게 제가 6월 11일 날 이 삼성 SDI를 비롯해서 SK I 테크놀로지 그쵸? I 테크놀로지하고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6월 11일 날 일제히 상승 신호탄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 삼성 SDI가 나홀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은 배터리 부분이 다 분사를 해서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 쪽이 이제 힘을 받는다. 그리고 이 삼성의 올라가는 걸 보면 70만 원 돌파할 때에 이때부터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삼성의 이 소재, 양극재, 뭐 음극재, 부품 이런 것 공급하는 업체들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쭉 갔어요. 지금 그때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65만 원. 이 부분까지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는 좀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 자리가 이제 65만 원까지 이제 왔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꼭 좀 지켜주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수급이 이제 슬슬 이제 이 3일 동안 이제 매도가 나와요. 지난번 매수세가 이제 쭉 들어와 가지고 그나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도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후에 좀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었는데 외국인이 또 이제 매도가 나오고 하지만 지네가 사놓은 게 있으니까요. 65만 원 지지하고 5일선 위에 올라타서 21선 좀 타야지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고요. 예,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전자요. LG전자도 지금 이 실적에 대한 이 우려감으로 계속 질질질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전일에 지수의 이 폭락으로 한번 투매가 나왔지만 오늘은 이제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일단 이 12만 원대를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과매도권으로 들어왔고요. RSI. 자, 엔벨로프 하단선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가격대가 12만 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LG전자는 무거운 종목이었고 움직임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움직임은 더 작은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한가라는 게 나옵니다. 이날 작년 12월 말에 이 애플 있죠. 애플과의 이 이슈로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 전기차 부품 회사로 변신, 이때가 이 상한가예요. 이 상한가에 딱 상한가를 만들었던 가격이 12만 원입니다. 예. 그럼 그 자리까지는 일단 의미 있는 자리까지 다 왔어요. 여기가 깨지면 사실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12만 원대는 한번 좀 지켜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그렇지만 12만 원대를 깬다 그래가지고 꼭 LG전자가 크게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조정이 나와서 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거에 대한 주가 반영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줬다. 12만 원대를 지지하면서 5일선의 위로 안착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일단 저점을 찍었으니까 여기를 한번 지지해 주면서 반등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웬만한 종목들 다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내일부터가 진짜입니다. 이게 그냥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것인지, 끝나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이 저점을 기회로 잡아가지고 최저점으로 찍고 그 다음부터 추세가 상승 반전이 돼서 추세 전환되는 종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돼요. 그 시점이 바로 내일부터 다음 주에 시작이 된다. 그 시점이 바로 또 실적 발표와 또 연관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저점을 잡고 반등을 시작하는 업종이 여기서 이제 또 변곡점이 되면서 탄생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의미 있는 강의였으니까 한번 또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변곡점에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어려운 종목들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상담을 다 해드리고 또 시청자 영상에서 못다한 종목들 또 개별적으로도 상담해 드리니까 좀 어려웠을 때 이때에 같이 힘 모아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